첫 번째가 9시 뉴스, 8시 뉴스에 주식시장이 뭐 연중 최저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환율이 1,200원, 1,300원 넘어서서 외환위기 소리가 나와야 돼요.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또는 테이퍼링 이런 거는 금융시장이 누적되면 악재다. 근데 초기에는 적어도 미국 증시는 끄떡없더라. 자, 28년차 이코노미 송춘 박사님.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죠. 정말 보기도 싫어. 약간 오른다 치면 다시 또 내려오고. 야,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되게 재미없는 구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 달러가 강세일 때는 네. 재미를 본 적이 없는 시장입니다. 아, 이게 이제 미국 달러라는 게 뭐냐면 네. 미국 달러화가 선진국 통화랑 환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로, 파운드, 엔 이런. 그런데 그런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다 미국 달러가 강세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구간이면 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변방의 양세 그렇죠, 통화니까 그렇죠. 몇 번 이야기했지만 네. 세계 외환시장 사이즈로 어떨 땐 18위에서 13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되게 네. 작은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은 전날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강세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 오르고 약세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쪽의 통화 패권 또는 외환시장의 패권에 종속돼 있는 신세인 거죠. 그런 신세일 때 투자자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CPPIB다. 네. 제가 좋아하는 캐나다 국민연금이다. 네. 캐나다 국민연금은 참고로 국민연금이면서 캐나다 자산을 8%밖에 안 갖고 있어요. 우리도 저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뭐 캐나다 주식시장 사이즈가 전 세계 시장에서 2%밖에 안 되니까. 캐나다도 뭔가 미국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전체 뉘앙스네요. 50% 정도를 미국 자산을 갖고 있죠. 그렇게 많이. 예, 그러니까 운용을 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미국 중시가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연기금이 다 이래요, 이거는. 우리만 그리고 일본만 안 그러다가 일본도 요새는 엄청나게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리고 한국은 지금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우리 전번에 한번 했으니까 그렇죠. 이건 통과할게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CPPIB의 CIO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덕수임 할아버지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분인지는 전 몰라요. 일단 제가 뵀었을 때 이제 그 CPPIB 회장님이 CIO님이 이제 회의를 열었을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열었는데 저보다 이제 모여서 야 올해 성과 어때? 상반기 성과 어때? 예, 뭐 저희들 시장이 좋아서 미국 시장 좋아서 좋았습니다. 그래. 근데 작년에 최고 상승률이었던 한국은 왜 이래? 작년이 한국 코스닥이 세계 1위, 코스피가 세계 2위 상승률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좋았던 한국은 어때? 그러면 거기도 나쁘지는 않은데 요새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 한국 주식시장이 일단 장기간 꾸준히 오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두 번째, 그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해서 아무튼 달러가 강세가 되는 시기에 한국 등 이머징 마켓이 별로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주식시장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상장 공모 증자가 본물을 이룹니다.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 증자 성공한 거 보셨겠죠? 네. 1조 4천억이었나요? 어마어마한 규모였고요. 또 카카오페이 들어와서 그날 뭐 완전히 제가 아는 분들이 아무튼 그 여러 SNS 창은 전부 오늘 주가 얼마에 파냐, 뭐 나 2주인데 3주인데 그러고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공급 과잉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투자 책임자가 보고를 하면 그 CPPIB CIO님께서 딱 그러겠죠. 야, 작년에 그렇게 성과가 많이 났는데 좀 줄여. 뭐로 거기 그걸 그렇게. 좋은 회사에 있는 건 아는데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종목 선택에 집중해야지 시장 전체의 비중은 좀 줄여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삼성전자 좀 빠지면 사고 좀 다 웬만하면 빼? 뭐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말을 듣고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는 게 일단 사이즈도 적고 두 번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시장은 바닥 치고 올라갈 때는 진짜 채찍의 끝에 있으니까 공급 사슬망의 끝에 있는 나라라서 경기가 회복되는 V자 회복의 딱 상승 구간에는 한국만큼 좋은 시장이 없는데 이 지속성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 공급 사슬망이 뭐 에너지 부족이라든가 히토류 부족의 우선 요소수까지 해서 공급 사슬 또는 아무튼 수요가 생기더라도 공급을 신속하게 늘려나가지 못해서 이 가격 오르는 여건을 잘 활용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차에서 물량을 팍 뽑아내면 그쵸. 바로 돈을 벌 텐데 우리도 지금 공급 차질을 받고 있으니 수출이 아무리 수요가 강하고 전 세계 인플레가 있어도 한국 수출 증가율이 최근에 17%, 뭐 20% 이 정도에서 둔화되고 있잖아요. 상반기 47.6%까지 갔던 게. 이렇게 되니까 모멘텀도 꺾였고 달러는
강세고 여기다가 공급 물량도 됐다 많고 이러니 한국 주식 좀 줄이자 또는 사더라도 빠지면 사자. 뭐 이런 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인 거고 네. 이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또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빠지면 산다 이러니까 하단은 좀 튼튼한데 하단은 튼튼하다. 예,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삼성전자 6만 전자 되면 좋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 6만 원대 들어가셨어요? 저는 6만 전자 되면 들어갑니다. 아, 그 달러 파시고 이게 예, 왜냐면 얼마 박사님이 전략이잖아요. 얼마 전에 1,200원 넘었잖아. 그때 이제 환차익을 실현해서 달러를 팔고 그 돈으로 예, 요새 삼성전자 지금 사고. 그래서 삼성전자 사다가 얼마 전에는 또 한국 채권 시장이 패닉이 났어요. 금리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또 한국 채권도 이번에 좀 샀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제가 오늘 우리 김작가 TV에서 와서 이야기했던 걸 한 번만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피바다가 됐을 때 사야 된다. 피바다. 예, 저 마포대교 건너편에 있는 섬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한강 물 온도는 어떠냐 이딴 소리 하면서 다들 괴로워하고 술 먹자 소리도 끊기는 너무 괴로워서 말도 안 나오는 순간이 오거든요. 2018년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2020년 3월에 코로나 쇼크 때 이럴 때가 벌써 지난 4년 사이 2번이나 있었네요. 이런 시기에는 속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나는 끝났다라는 고통 때문에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는 말로 개드립도 못 쳐요. 살아있으면 죽은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이 느낄 정도의 패닉장 또 하락했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시기들. 그 지문을 하나만 가르쳐드리면 전체 우리나라 신용융자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고가 갑자기 막 거의 1% 이상씩 갑자기 주간 단위로 1, 2%씩 확 주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대매매 나올 때예요. 반대매매. 예, 쉽게 얘기해서 마진콜. 우리 그 영화 알죠? 그렇죠. 마진콜 당한 분들이 나오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히 털리는. 그러면 이게 가격 불문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런 시기가 나올 때는 일단 사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때가 환율이 1,200원 넘어 1,300원 넘어 있으면 절호의 찬스인 거죠. 왜 그러냐? 요 고통스러운 기간 한 6개월에서 1년을 참으면 그 뒤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환율이 급등하는 중에야 뭐 이전에 있었던 환율 계약이라든가 선도 환율 거래라든가 옵션 계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환율 상승하는 거에는 효과가 없어. 근데 그 환율 급등한 게 6개월, 1년 뒤에 이어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환율 100원 오르면 뭐 영업이익이 10몇 조 는다 그러잖아. 대부분 다 그래요. 환율이 높으면 이제 수출 기업한테는 좋은 거고. 좋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외국인이 팔고 나와서 환율이 급등하는 거니까 그게 좋을 수가 없지. 근데 한 6개월, 1년 지나면 결국은 그게 다 경쟁력의 개선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9시 뉴스, 8시 뉴스에 주식시장이 뭐 연중 최저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환율이 1,200원, 1,300원 넘어서서 외환위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난리가 날 수가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외환위기다! 그러고 다 도망가는 날이 와요. 근데 어쩔 수 없다니까. 이게 트라우마. 우리 옛날 뭐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사고 한번 교통사고 날 뻔했던 사람이 있으면 큰 차가 갑자기 저기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꼼짝도 못하게 무섭잖아요. 사고가 나신 분은 조수석에 타도 그 운전하신 분한테 꼭 코멘트 많이 던지잖아요. 예, 맞아. 그 저도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운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거리 교차로에서 한 받쳐보면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설령 망한다 쳐도 이 회사는 부도 안 날 것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외에 있는 사모펀드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M&A라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굉장히 회사가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죠. 브랜드가 있고 경쟁력이 있고 설비가 좋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넷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죠. 이런 회사는 아무리 경제가 극단적인 충격이어도 부도 안 나고 또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금방 누가 사갈 거잖아요. 그런 회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이제 10월에 그때 6만 전자 되고 환율 1,200원 갈 때가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첫 거래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주식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연초 이후에 거의 주식을 거의 안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걸 이제 한국 주식을 다시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저에게 주어졌던 신호가 환율 1,200원 올라가면서 뭐 그날 환율 막 10원, 20원씩 오르고 삼성전자가 7만 원 깨지고 6만 원, 뭐 8천 원까지 막 내려가는데 정말 그 SNS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삼성전자 이거 뭐 무슨 일 있냐, 왜 이러냐, 뭐 그 공포에 사람들이 쫓기는 그래서 이거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길래 환율도 좋고 안 망할 회사에 패닉의
초기 증상이 보이길래 네. 열심히 샀는데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바로 반등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얼마 못 샀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인증샷을 하나 올리긴 했는데 정말 몇 장 못 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찰 들고서 환전을 했으니까 현금이 생겼잖아요. 원화가 생겼잖아요. 야, 이걸 다시 달러를 살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환율은 또 거기서 그냥 118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한국 채권 시장이 역시 네. 또 똑같아요. 한국 채권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하루에 그 상장되어 있는 ETF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KB스타 국고 뭐 장기채 10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타이거 10년 이런 네. 국고 장기물들이 하루에 1%가 안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라는 게 그렇게 안 움직인다고요. 근데 하루에 막 네. 몇 퍼센트, 4%, 5% 빠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이건 또 하늘이 준 기회잖아요. 아니, 나라가 안 망할 것 같은데 이 나라가 그러니까 지급 불능의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 우리나라가 물가가 오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소수 대란에 네. 뭐 휘발유 가격 오르는 거 말고 우리 솔직하게 진정 인정. 자, 우리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식당 가서 가격 올린 식당 몇 개 얼마나 봤어요?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파인 다이닝에 뭐 예를 들어서 블루리본 제가 좋아하는 블루리본이 10개씩 붙어 있는 집들이야 올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이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네. 한 집 걸로 하나는 전부 다 임대 간판 붙어 있는 네.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수는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가격을 인상하는 가게들이 얼마 되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우리의 요금 뭐 이런 거 다 올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올릴 수가 없는 게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서민 경기에 대한 배려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우리나라 이 뭐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그러는 게 다 이런 공급 차질 문제 아니면 농산물들, 우리나라 특히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해도 너무나 심하게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 쌀 수확량 통계 한번 보시면 그 통계청에서 매년 나와요. 쌀 수확량과 경작지 재배 면적을 계산해 보면 재배 면적당 쌀 수확량이 생산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체되거나 계속 감소해요. 뭘 의미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성 자체가 퇴조하는.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 자체라는 게 이미 없는 그런 산업들이 농산물 일부 분야에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구조적인 인플레죠.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문들을 제외하고는 인플레 안 나는데도 금리가 그렇게 급등하고 또 반대로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건 사야죠.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주식시장은 또는 뭐 채권시장,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뭐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재미가 없는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처음에 서두에 딱 제 그걸 딱 찌르셨는데 박사님 너무 재미없는데요? 라는 말 그대로 작년에 모멘텀이란 모멘텀은 다 땡겼었고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말고 뭐가 새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나올까? 생각해보면 갑자기 중국이 생산을 못하게 되는 어떤 정전 사태, 대정전 사태가 벌어져서 중국에서 물건을 구하지 못하게 됐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전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을 줄 테니까 사겠다. 이게 전형적인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 시나리오죠. 그래서 일본이 공장이 저보다 멈추니까 갑자기 제품 가격 급등하고 우리나라 그때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한 게 바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한 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하다가 갑자기 2200 막 돌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외부 호재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려면 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비유를 하자면 갑자기 우리 경쟁국의 생산 시설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달간 생산은 정상화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D국에 뭐 몰라. 꼭 이렇게 유도신문을 해요. 네.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얘기한 것은 예전 제가 갑자기 2000년대 초반에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그렇고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나쁜 경기도 좋아지는데 지금은 경기가 좋은 여건이니까 더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또 전 전망을 언제든지 바꿉니다. 케인즈가 했던 유명한 말을 하나 하자면 어떤 사람이 비아냥거리더래요. 케인즈 씨,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그런 유명한 명언을 아낍니다. 저는 제가 세상을 판단하는 잣대, 지표, 세상의 경제 여건이 바뀌면 제 생각을 언제든지 바꿉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신조를 지키는 건 저기 남한산성에서 혈서 쓰신 분들이나 하는 거고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돼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지조, 신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물론 그런 분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자산시장과 경제 전망에서 자기 신조를 세상이 바뀌었는데 신조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현재 주어진 여건, 달러 강세, 수출 모멘텀의 약화 그리고 공급 과잉 이 세 가지 여건에서는 주식시장 패닉이 좀 나고 환율 급등하는 시기에는 저가 매수하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막
확대해 나가고 그러려니 저는 여전히 달러 자산, 기존에 들고 있던 달러 자산이 그런 조건이 왔을 때나 좀 허물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사님이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첫 번째 피바다는 어쨌든 뭐 반대매매라든가 뭐 한강 이런 비유 주셨는데, 뭐 지수로 친다면 한 몇 %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한 20년 동안 네. 연중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을 한 평균 내보면 20% 정도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그러니까 그 고점이 계속 끝까지 연말까지 유지되면 0이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중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평균 한 20% 나는 나라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곳인 거고. 그러면 3,300에 20%면 얼마입니까? 네. 600포인트. 1,700포인트 되겠네요. 그러면 2,600? 저는 2,600 갔었으면 아마 굉장히 미국 주식 거의 예, 다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팔면서 한국 주식 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PBR이 네. 지금 현재 우리가 1.1배, 3,000이 1.1배니까 그 정도 가면 대략 PBR 1배도 깨지고요. 굉장히 매력 있는 레벨이 되죠. 그래서 2,700, 2,600은 네. 뭐 어떤 일이 벌어져야 거기에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되게 부정적인 이슈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지만 뭐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안 하든 또 그런 걸 한다든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정말 무서웠던 시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걸 한다든가 갑자기 서울 불바다가 막 떠오르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런 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중국이랑 미국 관계가 갑자기 멱살을 서로 확 잡으러 가는 뭐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다가 저희 군사 작전에 중요해 보인다든가 뭐 이러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건 우리가 예측 범위 밖에 있는 애를 자꾸 이야기를 가져와서 네. 그걸 예측했다는 사람들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코노미스트를 안 보고요. 저희들 이코노미스트가 이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는 지표라는 게 뻔하거든요. 통화정책.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의 모멘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외부 충격의 요인들, 뭐 예를 들어 라니냐가 오면 어땠다. 연말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어마어마한 혹한이 불면 유가가 어떻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좀 주어져 있는 시나리오로 뭔가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걸 갖고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예를 들어서 뭐 미중 무역 분쟁 정도가 아닌 멱살 잡고 약간 군사적 긴장감. 이건 트럼프 때도 없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오면 20% 아니라 30%도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알지만 현실적 가능성이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게 뭐 나면 내년에 끝장이다. 그건 누구나 소설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탐 클랜시 저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를 벗어나 경제 전망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뭐 상상도 못했던 외부 충격이 아닌 정도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경제 전망 범위 내에서 보면 2,600 정도, 2,700 정도 오면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저는 열심히 살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지수가 뭐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또 않은 것 같은 목소리신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렇게 오면 땡큐인데 예, 그때 2,900 뭐 깨지려고 그러길래 야 찬스다 그러면 2,900 깨질 때부터 2,600까지 사야지 하고서 이제 환전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달랑 뭐 끝나 그러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은 일단 저가 매수의 기반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가 저가 매수의 기반이 생긴 게 아까 잠깐 카카오페이 이야기했지만 카카오페이를 나쁘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카카오페이였던 거고 이런 카카오페이의 어떤 공급 이후에 좀 그만한 규모의 대규모 IPO는 지금 좀 약간 숨을 고르는 그런 여건이니 수급은 이제 지금 되게 안 좋았던 게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갈 데가 없어요. 채권이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저렇게 급등하고 있고 환율도 1,180원 레벨에 있는데 여기서 뭐 달러 자산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사자라고 하려니 좀 무섭잖아요. 그럴 때 한국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 청약받기 위해서 열심히 현금화해서 청약했던 분들 돈들이라도 이런 게 다 저가 매수로 또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시장이 또 뭐 여기서 쭉 밀리면 저가 매수는 상당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근데 삼성전자가 진짜 7만 원 깨지고 6만 원 후반대 갔을 때 그게 저점이라고 진짜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고 느낀 게 제 주변에 계신 슈퍼게임이라든가 전업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 부럽다. 조금밖에 무섭는데. 그러니까 박사님도 어쨌든 그게 저점에 생각하시니까. 예, 저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거든요. 뭐 매일 1,000만 원 이렇게 사요, 보통. 매일? 예, 그러면 매일 1,000만치 산다고요? 예, 그러면 일주일이면 5,000, 두 주면 1억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다 보면 언젠가 바닥을 잡잖아요. 그래서 전 매매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실탄이 1억이 있다 그러면 한 2주에 걸쳐서
사겠다 그러면 매일 1,000만 원씩 밑에 가격을 밑에다 대고 혹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시청자분이 이제 매일 1,000만 원에서 1년에 365일 동안 매일 1,000만원씩 산다는 그렇게 뜻은 아닌 좋겠다. 거죠? 그렇게 그런 능력 되면 좋겠다. 전 그 뜻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실탄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일단 제가 뭐 그렇게 아주 큰 부자는 아니니까 네네. 그냥 먹고 살 만한 여윳돈이 조금 있어서 네네. 자산 배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또 서울에 집도 있는 사람이니까 저 네.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집도 있고 그러면 뭐 그 재산이라는 게 뭐 뻔하잖아요. 그쵸. 그런 자산을 대부분 달러를 들고 있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10만 불 팔지 뭐 이렇게 해서 딱 매도를 해서 그걸 들고 자 한국 주식을 사러 가자 그랬더니 그날이 패닉인 거예요. 그래서 신난다 그러고 1,000만 원 그리고 다음날 됐더니 반등을 하는데 또 반등이 장중에 실패하길래 또 1,000만 원. 근데 사흘째 되는 날은 결국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2,000 얼마 샀나?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전부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알겠습니다. 슈퍼겜이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 송준 박사님. 자, 연준이 어쨌든 이번 달 말부터 테이퍼링 이제 자산 매입 축소 이거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주가에 좀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미국 주가는 그걸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가상 계속 사상 최고치 찍고 있단 말이죠. 예, 아우. 네, 요거는 이제 내년까지 이제 테이퍼링 계속 할 텐데 요거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한국 주식, 미국 주식에 이제 영향은 이미 시장이 다 노출된 거니까 딱히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관련이 있을까요? 예,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조금. 2018년 상반기장 같아요. 그때 장이 어땠죠? 예, 2018년 3월인가 2월에 역시 IPO가 네. 어마어마한 IPO가 있었죠. 네. 예,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코스피 200 지수 변경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고요. 네. 예,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가 이제 IPO 때랑 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끄는 과정에서 수급은 좀 안 좋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핫한 종목을 지수에 편입하고 인덱스 펀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가 지금 카카오페이를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맥주라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 계산하고 있으면 그 돈이 어디 없던 데서 간 게 아니라 주식 팔아서 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차곡차곡 올렸어요. 근데 그때 여론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600이 2,400 되고 2,300 되고 줄줄줄 빠지고 있는데 미국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달러 강세 속에 이머징 통화 약세 또 그리고 특히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터키 외환위기가 터졌죠. 네. 그래서 3리라 1달러에 3리라 하던 게 7리라 8리라까지 환율이 2배 올랐어요. 지금은 참고로 11리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외환위기가 끝나지 않고 있죠, 터키는. 이런 식으로 경제가 이머징 경제가 망가지게 되니까 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머징 가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환율이 1달러에 3리라가 4리라가 되고 5리라가 되더니 7리라가 됐다 이러면 환율이 2배 되면 달러로 환산한 가치는 반토막이죠. 누가 투자하고 싶겠어요? 이 공포 속에 미국으로 쫙 몰렸는데 결국 미 연준의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가운데 그의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고 불리는 대폭락장이 2018년 말에 대폭락장이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또는 테이퍼링 이런 거는 금융시장이 누적되면 악재다. 근데 초기에는 적어도 미국 증시는 끄떡없더라.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 학습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내년 그럴 수 있는 거죠. 상반기까지 미국 증시가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진 않네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인프라 펀드 뭐 1조 달러 이런 것도 하고 네. 돈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다가 제로 금리는 일단 되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다라는 비유는 그대로 가는 거고 또 하나가 지난주에 나온 미국의 고용보고서를 봤는데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뚝뚝 떨어지고 고용이 늘어난 것까지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제일 열심히 보는 게 뭐냐면 슈퍼바이저들까지 그러니까 관리자들까지 포함한 전체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통계를 보는데 그게 전년 동기 대비 한 4%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가 넘는데 네. 임금 상승률이 4%대인 거예요. 뭘 뜻합니까? 이 실질 임금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근로자들을 많이 뽑아도 인건비가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팔고 있는 제품 가격 인상하는 것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잖아. 그러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는 그러니까 무슨 인플레다? 자, 공급 충격 인플레인 거지. 뭐 미국 경제 내에 엄청나게 수요가 강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물론 그 중고차라든가 저 자동차 쪽에 병목 현상 이런 거는 당연히 있죠.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시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가설이
되게 설득력 있는 거죠. 그 통계를 보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엄청나게 급등하면 이건 인플레가 앞으로 계속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건데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정도로 임금 상승률이 억제돼 있고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예요. 왜 그럴까? 알죠? 우리 언택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근로자들 집에서 재택근무 시켜보니까 쪼기가 쉽잖아. 1대1로. 그리고 사람들의 근무 환경이나 또 근무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쉬워지니까 묻어가지 않고 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 적게 뽑아도 이거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또는 생산성 좋은 사람한테는 보상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빅테크들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언택트에 대한 공포를 가지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기술 혁신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나면 정말 우리 사람이 필요할까? 이런 공포를 갖게 되는 게 미국에서는 현실이더라고요. 정보통신산업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전년 동기 대비. 이러니까 뭐 저기 어디죠? 호텔이라든가 레저 이런 쪽은 임금이 10% 오르세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아니, 근데 거기 임금은 아시는 것처럼 정보통신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임금의 반도 안 돼. 반의 반은 아니지만 반 이하거든요. 그만큼 저임금 일자리들은 올라오는데 고임금 일자리들의 상승이 억제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 상승률은 가중평균이니까 그렇게 많이 못 오르더라라는 거고 결국 지금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시기구나. 비용은 통제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통제되는데 제품 가격은 공급 차질 속에 계속 가격이 오르면서 아까 소비자 물가가 5% 넘으니까 이건 뭐 거기다가 금리는 사상 최저금리. 적어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은 주가 반등 시기가 되는 게 지금 이번 10월이 미국 증시도 조정받았지만 뭐 바로 이렇게 특히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한 다음에 올라오는 거 봤지만 우리가 뭐 제가 업종을 뭘 알겠어요. 그러나 기업 실적이 저렇게 잘 나오는데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된다고 말하려면 금리가 엄청 높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 테슬라 말씀하셔서 요 테슬라만 여쭤보고 싶은 게 테슬라가 천슬라 외쳤는데 그게 무쇠카리만큼 1200으로 가보 훅 갔어요. 지금 현재 1222달러인데 여기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한 가지 향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나는 이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1000슬라 그다음에 뭐 900슬라는 너무 무겁다라는 게 많았지만 결국에는 그 담부색하고 1200 갔단 말이죠.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몰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은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실 범위, 그러니까 케인즈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 밖에서 갑자기 외계 생명체가 나타나면 우주전쟁이 시작되면 우리의 전망은 다 틀리잖아요. 저는 그게 9.11 테러랑 코로나 쇼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우주전쟁 아니냐. 그걸 나는 예측했다라는 사람들을 만나면 점쟁이도 아니고 이게 뭐한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예측해요? 아니,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 그 전부터 그 사람은 이미 그죠. 이미 알런 머스크보다 더 부자가 돼 있어야지 왜 여기서 전망하고 약간 있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다 후행성이다 보니까 아니, 뭐 차트 참 설명이 쉽잖아. 아니, 차트는 재밌지. 저도 차트 엄청 열심히 보는데 이미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붙이면 되니까. 저가 매수 이런 거 하는 거는 차트 보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테슬라는 약간 외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인식 범위를 벗어난 듯한 성과를 내는 회사하고 또 그 CEO님도 솔직히 외계인 같고 그치. 저 사람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자꾸 화성 가겠다는 거 보니까 고향별 가려는 것 같아. 사실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뭐 자기 지분을 파니만 해가지고서 뭐 또 그걸 트위터에 올리고 막 그런 거 보면서 특이해. 야, 관종도 이런 관종이 있구나. 이걸 범상한 사람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소리 예측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식에 투자해서 내가 성공을 거뒀다. 운이 좋았고 당신도 좀 별난 사람인 거지. 그걸 못 샀다고 누구한테 뭐라고 워렌 버핏에 왜 투자하냐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야, 참 이상한 정말 광역 어그로를 너무 잘 끈다. 가치 투자자들이 얼마나 싫어할 소리를 그렇게 왜 버크셔 스웨를 사요? 저를 사야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CEO라든가 경제 전문가 또는 이 사람이 하고 완전히.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퍼포먼스 자체가
우리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아웃라이어인데 그 아웃라이어에 투자해서 성공하신 거는 자랑할 만하지만 네. 누구나 그걸 못 잡았다는 걸 갖고 애널리스트를 혼내는 건 좀 많이 나가신 거 그럼 아니냐? 그런 기업을 볼 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뭘 좀 봐야 될까요? 뭐 실적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아마존 효과라는 거죠. 아마존 효과? 이거 이효석 팀장이 맨날 이야기하는 아마존 건데 효과가 내가 오늘 뭐지? 여기서 써먹어야지. 아마존 퀴즈 몰라요? 유효석 팀장인가 술자리였는데. 아마존 퀴즈 모르시는군요.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나쁜 회사예요. 왜 나쁜 왜요? 회사냐면 두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나쁜 회사인데요. 네. 첫 번째 뭐냐면 워라밸 정말 없는 회사로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초기 투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회사였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요새 주주들 말고요. 옛날 주주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회사가 망할 바지 않나요? 그렇죠. 상패. MDD라고 하는데 직전 고점 대비 주가 하락률 93%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은퇴하신 베이조스는 네. 이 사람도 이제 또 다른 제가 봤을 때 앨런 머스크 스타일의 사람인데 맞아요. 똑같이 관종이죠.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로 주식을 경영을 하고자 했냐면 자기 회사를 일종의 아이돌화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제국의 네. 뭐죠? 그거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름이 플랫폼 제국의 뭐뭔데 몰락? 몰락인가? 몰락 아무튼 제가 찾아볼게요. 저자 누구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1년에 책을 100권 넘게 읽는데 저자가 어떻게 제가 이거 나중에 찾아서 뒤에도 이렇게 확인받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 재밌는 일화들이 나오는데 저는 네. 워낙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써야 되는데 요새 너무 재밌는 책이 많아가지고 책 읽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 사람은 이익을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것 같다라는 평을 엄청나게 받아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이익이 좀 나면 바로 투자를 해버려요. 그 아마존 그 물류 로봇들 동영상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 없는 무인 계산대로 가득 차 있는 저 아마존 고였나? 그런 거 만들었죠. 막 수많은 그리고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 또 바로 그거 뭡니까? 유기농 그 판매 회사 그 회사 M&A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회사 내에 생기면 다 투자하는 일반적인 투자 회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벌어들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의 60%는 주주에게 보상해. 이게 기본적인 컨센서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삼성전자한테 와서 외국인 주주들이 맨날 주주 보상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30%는 배당하고 30%는 자사주 사라. 이게 거의 암묵적인 룰이에요. 네. 글로벌 기업들은. 네. 근데 여러분 아마존이 배당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왜 필요한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끝없이 증자하고 시비를 발행하더라도 전환사채죠. 네. 이걸 발행하더라도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사랑에 빠진 주주들이 있다면 이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지배해 줄 테니까 이 회사에 동참하세요. 그래서 끝없는 증자와 자본 희석이 이루어집니다. 다일루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증자를 때립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도 그렇죠. 작년 올해 계속 증자 때렸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희석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래서 수정 주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뭐 몇십만 불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증자를 하도 많이 해서 $1,0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스타일들은 전형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재무학계,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 저 경영학 박사잖아요. 재무 박사입니다. 파이낸스 박사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주 전쟁에서 온 화성인 같은 존재예요. 전통적인 기업 분석에서 저희들은 어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해요? 이 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현금 흐름으로 회사의 가치를 분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당이 얼마고 자사주를 얼마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회사의 ROE가 얼마 나오면 성장성은 얼마 나온다. 이게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런 그로스가 나오면 이렇게 그로스는 이 회사의 이익 성장 그로스는 시장 대비 얼마나 높으니까 프리미엄을 얼마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익을 안 내는 회사를 만나게 되면 이 모든 분석은 소용이 없죠. 분석해 볼 수 있는 게 PSR밖에 없다니까요. 매출액 대비 이 회사의 시가총액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근데 한 배, 두 배 수준도 아니고 20배, 10배를 넘어서는 기간이 엄청 길었잖아요. 전통적인 재무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 회사가 근데 아마존을 보니까 성공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마트 정도나 아직 그래도 잘하고 있지. 나머지 그 수많은 미국의 전통적인 수많은 오프라인 몰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킷시티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았던 많은 백화점들 다 어떻게 됐어요? 줄줄이 계속 망하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자리는 아마존이 지배하잖아. 그쵸.
거기다 요새 클라우딩까지 그 어마어마한 주주들이 대준 돈 만들어낸 이익을 절대 배당 안 하고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에 다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계속 가격 인하하고 인하 경쟁하고 물류센터 촉진시키고 그 넓은 땅덩이 내에서 아마존이 그래도 배송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이 모든 걸 해낸 게 전부 주주들이 해자스러운 주주들이 중자 참가해주고 시비 참가해주고 회사채 사줬기 때문인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도 똑같은 그 과정을 지금 그대로 가고 쿠팡도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쿠팡도 보시면 증자 올해 또 했어요, 여러분. 상장한 지 얼마 됐다고 이번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증자예요. 이거 전통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회사거든요. 전통적인 시각에서. 제가 뭐 쿠팡이 나쁘다라고 여기다 이렇게 달치진 않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 작가님 앞이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세계에서 볼 때 쿠팡,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같은 회사를 보면 저기 투자해준 주주들은 벤처 캐피탈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벤처 캐피탈 기본이 투자 기간이 8년이잖아요. 8년 동안 적자 나는 거 내가 참아줄 테니까 대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라는 게 상장 주식에까지 지금 적용되는. 그래서 아마존 키즈라고. 물론 앨런 머스크는 베이조스 엄청 싫어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놓친 거를 그렇게 비아냥거릴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자본 당신이 대단한 거지. 못했다고 그걸 자꾸 욕하기에는 또는 비판하기에는 패러다임을 바꾼 존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그건 환경이 될 때가 돼야 인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성장주 투자의 재미라고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라는 것 자체는 판을 바꿔서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경쟁자들의 몫을 자기가 싹 가져가고 독점을 했기 때문에 성장주가 된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종속된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 우리가 뭐 20년, 30년 전에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없던 시장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파이들 다 박살을 내는 그리고 독점화된 기업들을 향해서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투자 판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으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목표 주가 이런 거는 쳐다보질 마세요. 의미 없죠. 의미 없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산업 생태계 산업 보고서를 보셔야 된다. 산업 보고서에서 이걸 잡아낼 수 있는 힌트를 가지신 분들의 성공 비결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다. 바로 뭐냐면 전기차가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 전망들이 보수적인 전망들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에서 어디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인가를 갖고 분산 투자하신 분들이 잡아낸 거죠. 대표적인 게 중국의 BYD, BYD라고 하죠. 네네. BYD라든가 아니면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또 테슬라라든가 BYD 같은 회사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2차 전지를 공급해주는 예를 들어서 파나소닉 그리고 CATL, LG 화학 같은 기업들 생태계 즉 2차 전지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함께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입하셨던 분들이 승자가 되는 거지. 이거 한 종목을 딱 골랐다. 그거는 저는 상당 부분 운일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거니까 그냥 행복하신 건 인정하나 남을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산업 생태계. 산업 생태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야 저희들 가시권, 저희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저도 이제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바로 아마존 키즈의 세상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부동산. 또 요즘에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사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향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예, 전국이 불바다다. 전국이 불바다. 예, 뭐 제 인생 세 번째로 보는 강세장이고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봤던 강세장은 첫 번째. 1988년 올림픽 강세장이었고 두 번째 강세장이 2002년에서 2006년 그 유명한 버블 세븐장이었는데 이제 이번 장이 그걸 또 넘어설 것 같은 역대급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뭐 부동산이 이렇게 성숙한 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 4만 불을 향해 가는 나라인데 이렇게 성숙한 나라에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 있나에 대해서 경악하게 되는. 참고로 지난해 연말 대비 올해 10월까지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40% 정도 올랐습니다. 부동산이? 예, 아파트가. 주식도 아니고. 작년 한 해 세종시가 그때 행정수도 이슈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네. 44% 오르는 걸 보면서 경악했었는데 인구 300만의 거대 도시, 우리나라 제4번째로 큰 인천이라는 거대 도시의 아파트 전체 가격 상승률이 네. 10개월 만에 40%다. 뭐 이런 정도 지경이 이르면 이건 일단 뭐 시장이 뭐 불바다다 네. 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이후로는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가 효과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가니까 더 가겠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요새 나왔는데 네. 키움증권의 서용수 애널리스트가 쓴 책이 나왔는데 가계부채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네. 뭐 또 역시 밑에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불러서 직접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책에 아주 힌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 중에서 가장 많이 가계대출이 늘어난 게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뭐 10몇 %다 이런 것도 많이 늘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계대출 증가를 가장 주도한 게 뭔지 아세요? 전세자금 대출로 36%입니다. 네. 연평균 36% 올랐습니다. 3년이면 더블이죠? 3년 안 걸리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2년 반에 2배가 됩니다. 네. 복리니까. 네. 여러분,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임대를 해야 되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고 또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사실상 주택의 안정을 위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보증해 줬죠. 그래서 그 보증이 엄청나게 부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삼박자가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네. 전세 대출도 엄청나고 전세 관련돼 있는 부실도 엄청난데 임대차 3법이 작년에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전세를 공급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제가 그때 1가구 2주택자였으니까 잠깐이지만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집을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분이 계약갱신 청구를 쓰시는 순간 모든 게 고의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집을 팔고 여기 요 동네 우리 김 작가님 근처에 살고 있었잖아요. 맞아. 그 집을 팔고 이제 지금 살려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전에 살던 분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분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그분의 전세 계약 만료였어요. 네. 그리고 그때 혼란의 아노미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본인 집주인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잘 사셨냐, 뭐 불편한 건 없었냐 그러니까 그분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애기 교육 때문에 여기 살고 있었다. 그리고 애들이 커서 이제 자기도 자기 집에 들어갈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주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이사를 나오든가 신규 분양이 돼서든가 해서 전세를 주고 자기도 전세를 살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임대차 살고 계시던 분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또 집주인이 들어간다는 핑계로 내보낸 다음에 바로 인테리어를 하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전세 살던 집을 들어가니까 그렇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하는 사이에 공실도 몇 달이 생기고 또 그러다가 다시 전세를 놓기도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그 공실 기간이 불가피하게 엄청나게 길어지는 경우들이 생긴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사하는 동안 잠깐 어디 가서 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 케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전체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효율성. 무슨 말이냐 하면 나가면 바로바로 들어오던 환경이었던 것이 집주인들이 들어가면서 집주인 인테리어라는 게 2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든 아무튼 그가 또 임대차 들어와 있던 분을 내보내기 위한 명분으로 자기가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이사가는 형태로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임대차 공급에 있어서 일단 병목 현상이랄까 이 거래 기간이 길어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세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데에 따르는 주택 그 소유자의 임대를 해주신 분들의 메리트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2년 살다가 그냥 그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면 자동 연장인데 그쵸. 그 서로 사유가 생기면 그분한테 통보하고 3달 사이에 비워주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였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유연성이 좀 있었다라면 이제 주택시장에서 임차하시는 분들의 세입자의 권한을 엄청나게 보강해주는 법들이 생기면서 전세를 공급해 주시는 분들에게 메리트이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생기니까 엄청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 공급 자체가 줄었죠. 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수요 요인은 굉장히 강했다. 뭐죠? 첫 번째 전세 대출이 말도 못하게 정부가 많이 해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그 전세 대출을 은행들이 마음대로 막 해줬던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줬어요. 어마어마하게 편한 대출이 나온 거죠. 정부가 알아서 지급보증해 주는데 금리는 또 부동산 담보대출보다는 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최고 좋은 대출이니까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시장에다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는 수요 기반, 전세 수요가 엄청나게 강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공급이 확 줄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수급이 타이트해졌죠.
그리고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수급이 타이트해졌다는 말은 가격이 급등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후폭풍이 생긴 게 뭐냐면 갭 투자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런데 갭 투자가 활성화되기 좋은 조건이 이미 다 있었죠. 뭐였습니까? 정부가 매년 35%에서 36% 정도씩 어마어마한 전세자금 대출을 오케이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뭐 시장금리도 굉장히 낮고 여기다가 보증도 다 해줬는데 전세 가격 급등하니까 갭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서울 집값이 오른 뒤에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천이 전년 말 대비 40% 급등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우리 이 수도권 인근에서 주택 공급이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인천밖에 없거든요. 인천이 꽤 주택 공급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천 지역 집값이 빠질 거라고 예상까지는 아니어도 인천 지역 집값은 그동안 늘리는 건 이유가 있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게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공급 물량을 다 잡아먹고 지금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 건 바로 결국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서울의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니까 네. 서울의 전세 가격이면 차라리 인천에 집을 사겠다. 그러니 내가 여기 지금 전세 사는 동안에 나가야 되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영끌이라도 하고 신용융자라도 받고 그동안 모은 돈이라도 빡빡 모아서 어차피 오를 전세 자금을 더 올려주며 남의 좋은 일 시키느니 그 돈으로 나 지금 갭 투자해서 다음 전세금 받아서 들어가자. 입주하자. 뭐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게 언제 끝나냐? 작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내년 정도까지는 영향이,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그러니까 2년 더 자는 걸 연장하신 분들의 만기는 내년부터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굉장한 뭐가 변화가 있겠죠. 네.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고,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전세 가격이 현실이 되는 수도 있겠고, 호가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불확실성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여건이 계속되고 전세 가격이 빠지기는 되게 어려운 여건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갈 텐데 무슨 수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뭐 얼마나 오를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서 떨어지긴 쉽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시네요. 급등이 아니어졌으면 하는 거지.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와, 용기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는 항상 주어진 조건에서 그렇죠. 가격을 여러 가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전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그러면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예요? 심리.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심리는 이미 몇 년, 뭐 2014년부터 뭐 몇 년 됐나? 지금 7년 됐나? 7년, 8년째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대세 상승에 대한 확신은 굳어져 있죠. 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세 수요가 갭 투자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수요가 못 꺼지겠냐. 세 번째, 공급 과잉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 과잉이 좀 있었다 싶었던 인천조차 다 죄송합니다. 미분양이 날 수도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이 있었던 걸 순식간에 다 소화했는데 공급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뭐가 있냐고요. 뭐 한 2025년쯤 돼야지 있다면서요. 25년도 희망 회로를 돌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택 가격 방정식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주택 가격 방정식의 첫 번째는 심리일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전세 가격. 전세 가격 오르면 갭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전세 가격 넣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공급, 미분양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고. 네 번째가 뭐냐면 금리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부정적인 건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심리가 꺾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맞아. 고점이다. 네, 아니 뭐 고점이다 그런 걸 떠나서 난 포기했다. 맞아. 이 미친 부동산은 못 잡겠다. 이 가격은 못 따라가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포기, 자포자기. 하고 그 아까 다섯 번째 요인이었나요? 그거. 금리 조금 오른 거. 이건 말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심리 꺾이는 건 희망이고 7년 오르는 걸 봤는데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2019년에도 고점이라는 사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고점이다라는 그런 주장 또는 그런 군불대기가 제가 봐서는 약간의 그런 게 개입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이 개입돼 있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가격이 고점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확산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는 저도 모르죠. 아무튼 간에 주택 가격이 더 오른 걸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일단 반반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남아있는 건 금리밖에 없는데 금리가 여러분 0.5가 0.75 되고 올해 연말 1.0이 되는 게 그게 정말 그렇게 큰 이슈인가. 어차피 아까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이 10%다라고 치면 그보다 많이 대출이 나간 건 두 개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전세자금 대출 35%, 그다음이 플러스 20%인가가 사업자 대출이에요. 왜냐하면 자영사업자들 좀 죽을 맛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뭐 신용융자 자금 대출들은 그 규모도 적고 탄력도 크지 않았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전세랑 개인 사업자 대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억제 중이었어요. 15억 이상 아파트 살 때 대출 한 푼도 안 해주는 거 이런 네. 사상 초유의 어느 나라에서도 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법들. 해외는 없어요? 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딴 나라에서는 LTV가 대부분 80에서 90%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집을 살 때 90만 불까지 대출해 줍니다. 대신 거기는 뭘 보냐 하면 대출의 절대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냐를 봐요. 그게 신용 점수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588점 미만이면 서브프라임, 뭐 700점에서 588점 사이는 알트 A 이런 식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그 신용 점수예요. 자, 이 신용 점수를 규정 짓는 건 월급입니다. 신용카드 연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이 사람이 어느 직장 다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직장 다니는 게 안정적인 직장이고 괜찮은 직장이고 뭐 맞벌이인데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돈을 빌려주긴 빌려주되 이 사람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DTI를 엄격히 봐요. 그러면 그 DTI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만기가 그래서 기본이 30년인 거예요. 30년 동안 꾸준히 평생, 그러니까 20대 집 사서 50대, 60대 은퇴할 때 다 갖고 자기 집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LTV가 40%죠, 지금. 네. 그리고 19억에서 12억에서 15억인가는 20%인가 그렇고. 네. 점차 낮아지면서 예, 15부터 15부터 0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LTV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나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2019년 IMF 통계 기준이니까 그 뒤에 나온 통계는 제가 아직 확인 못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타이트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이미 금리는 문제가 아니게 된 대출들이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담보가 아닌 전세 자금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기업 그 자금 대출, 사업자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 대출들은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사실 이미 금리는 높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업자에게 해주거나 전세 자금 대출은 당연히 금리가 조금 더 높죠. 그런 식으로 이미 작동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세 코픽스 자금 대출들의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이거 부동산 담보 대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신용융자 관련된 건 작년부터 엄청나게 타이트해졌고 이미 금리가 다 올랐는데 올해 이렇게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금리 인상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부동산 시장에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라면 작년부터 신용 대출 금리 뭐 예를 들어서 카뱅이든 인터넷 뱅크들의 신용 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이미 오른 지 작년보다 1% 이상 올랐어요. 네. 근데 왜 그간은 안 빠지다 지금부터 빠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저는. 반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주장을 하고 싶으면 네.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아니었던 상황에서도 작동됐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박사님은 사실 그 부동산 투자를 다주택자라는 투자자 쪽은 아니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다주택자에 의한 부동산 투자의 붐은 네. 대략 2018년으로 끝나고 그 뒤로는 실수요자 그러니까 이른바 이야기하는 그 1급지로 이사가려는 상급지. 똘똘한 한 채 주택에 대한 수요. 제가 그랬던 거죠. 저도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였던 게 그 똘똘한 한 채로 가기 위한 정책이었고요. 전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 주택 보유하지 않았던 분들에 의한 갭 투자가 사실 지금은 이게 두 번째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더라도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매매는 없지는 않고 그거 되게 있어요. 어디냐면 근데 그게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거든요. 거기는 뭐 버스 타고 진짜 내려가서 한 거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잠번이었나 좀 추웠 지난번이었나 그 창원에서 제가 또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참 좋은 분들 모시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쓰고 하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맞아. 이게 하다 보면 숨차. 네, 얼굴이 빨개지죠. 거기에 이제 뭐 기업체 분들 모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한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갔는데 그때 이야기를 끝나고 창원 시내 한번 구경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런 거. 뭐 우선 잘 안 가보니까 갔더니 그런 비슷한 분들을 뵌 적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싹쓸이 또 그들에 의한 세력들에 의한 매매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인천에 40% 오른 거를 다주택자 매수로 설명할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제 어쨌든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거 관련해서 부동산은 좀 어떻게 엄청난 호재죠,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 생각해 누가 보세요. 되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편하게 얘기할게요. 두 분 중에 누가 된다, 세 분 중에 누가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유력 후보라고 나오시는 분들 두세 명 중에 한 분 대신 확률이 높죠. 예,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된다고 칩시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주택 공급을 다 늘리겠다 그러는데 내년 예산안이 늘려져요? 아니 이미 결정됐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돼 있는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중에 통과되는데 거기 예산안 안만 열어봐도 부동산 쪽에서 엄청나게 공공 착공이나 공공 투자가 눈에 띄길 정도로 확연하게 좋아지는 징후는 좀 못 봤어요. 대부분 SOC 관련돼서 막 지역별 수건 사업들 착공 이런 건 엄청 많습니다. 왜? 내년 선거거든요. 자, 선거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이건 꼭 현 정부를 제가 비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역대 정부 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선거 있는 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에요. 확정적.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풉니다. 네. 내년에 재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데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우리나라 정부 재정 정책 이런 거에 관해서 또 다른 기회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타당성 조사라도 좋으니까 아무튼 뭔가 일이 벌어져요. 실제 국책 사업에 자금이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뭐 설계 뭐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선거 때 어마어마한 테마가 됩니다. 저는 그게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태우 대통령 때 KTX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 KTX가 옛날 정부 정책 공약입니다. 인천 신공항 그거 다 노태우 정부 때 나온 공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 착공하고 완공은 한참 뒤에 했지만 아무튼 그분은 그분의 지적으로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게 적어도 경제계 쪽에서 나쁘지 않은 게 한국경제 수건 사업들 몇 가지는 이분 때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뭔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6월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있어요. 올해 우리 서울, 부산 보선 때 집값 그 뒤에 집값 어떻게 되는지 우리 봤죠? 급등했잖아요. 5월부터 뭐 불장이 그때부터 시작됐잖아요. 10월까지. 6개월을 올라서 이제 지금 좀 진정된 거지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선거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제공하죠. 그래서 목동, 뭐 여의도, 성수 쪽에 전부 토지거래 허가를 걸어놨는데도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해놨는데도 서울 집값이 그때부터 빠졌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오 시장님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선거라는 게 결국 그때 수많은 호재가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해묵은 벌써 10년 넘은 재료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또 이야기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전철들 그렇지 않습니까? 동북선 왜냐하면 제가 그쪽을 좀 잘 아니까 뭐부터 수많은 전철 노선들의 뭐 사업이 되고 거기 수혜 지역이 어떻고 막 나오잖아요. 지금도 벌써 제가 뭐 이렇게 되면 모두 까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자제하고 싶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절성을 무시할 수 없다. 계절성은 뭐냐? 대선 또는 지방자치자치 선거가 벌어지는 시기에는 그 뒤 시장이 추세 하락 구간이라도 반등은 있더라. 시장 자체가 추세적인 하락 구간이라도 그때는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있더라.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대선이랑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지면서 어마어마한 개발 공약들이 나올 텐데 이거가 과연 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기가 저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사실 옛날 알고 있어서 지금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 수 있다면 아니 능력 때문에 사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했으니까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로 요 옆에 있는 제가 지금 2급지 사는데 3급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이 방송 내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그게 작년부터 제가 우리 김 작가 TV에 나와서 맨날 했던 이야기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집값이 크게 조정을 받은 날이 올 거예요. 오는데 그게 당장 오냐 몇 년 뒤냐 먼 훗날이냐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저는 해보니까 뭐냐면 내가 사고 좀 오르다 빠지면 견딜 수 있어요, 사람.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로서
좋은 입지고 이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정도라고 생각되면 그런 물건이 어딨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뭐 그 각자의 눈은 다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지역들은 세상에 여전히 저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능력되는데 여기서 이걸 자꾸 또 조정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간을 보고 뭐 그런. 아니, 그런 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 저는 자제하는 게 맞고 또 이런 건 편하게 인정하는 게 화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영끌에서 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바로 빌라, 서울 빌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빌라까지. 입지를 잘 보시고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집을 사는 것 자체에 목표를 두면 안 된다. 이 집이 비전이 있는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누차 하는 이야기죠. 비전이 있는지. 예, 비전이란 건 세 가지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 예, 첫 번째 교통망. 교통망. 그러니까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올 수 있는 지역들. 그래서 제가 맨날 작년까지 우리 김 작가 TV에 와서 맨날 했던 지역이 두 군데 있었어요. 네. 이제는 뭐 저기 그 풍선 타고 날아가 버린 가격대 지역들이라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였죠? 신안산손 시흥에서 안산 지역으로 이어지는 금천, 시흥, 안산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꼭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그 광운대 역세권 이야기를 늘 했어요. 왜냐면 이 두 지역만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행을 한번 다녀보세요. 차를 몰고 말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 타고 쭉 다녀보시면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서 여기만큼 개발하기 좋은 자리가 없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광운대 역세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정말 여기를 왜 개발 안 하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그 산 사이에서 뻥 넓은 땅이 옛날 성북역이죠. 뻥 이렇게 넓은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여러 공장들 보고 있으면 서울 시내에 이런 공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히 놀랍고 그래서 그 주변을 좀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네. 뭐 미미3이라고 통칭되는 지역들 아파트 가격이 다 급등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홍 박사가 가격을 올렸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편하게 하는 거고 지금 요새 뭐 인천 다음으로 가격 많이 오른 데가 시흥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제가 저평가라는 말을 이제 했던 것 자체가 추억 속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냐면 2019년 밀레니얼 이코노미 때 그때 썼던 지역들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 미래의 전망. 이제는 네. 1, 2년 내에 좋아지는 지역들은 이제 다 끝났죠. 그죠? 아까 이야기한 신안산선 곧 개통되죠. 뭐 신림선도 곧 개통되죠.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계획 결국 네. 이제 구체화됐잖아요. 그러니까 1, 2년 기다리면 나올 자리들은 이제 다 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꽤 오래 기다려야 되는 자리들만 남은 거죠. 네. 그런 게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새로운 지하철 공사도 안 했지만 계획은 나온 데들. 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이야기하면 위신선, 위례신사선 이런 것들 진짜 언제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야 구체화되기 시작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 계획들이 나오는 지역들. 그런 데는 최소 5년이죠. 개통되는데. 우리나라 지하철 개통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최소 5년이라고 저는 네. 보여지는데 그보다 더 오래 걸리겠죠. GTX-A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준당돼 있죠. 뭐 이런 데들은 못 보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5년 참으면 될 만한 지역들은 그 사이에 개발 호재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서 하단이 되게 단단하더라. 네. 그래서 그런 그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 리치고도 굉장히 잘 나오지만 최근에 새로 부동산 관련 앱들, 새로 신생 출범한 앱들이 개발 호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리치고는 제가 직접 참여하고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열어보면 지금 진척 속도가 빠름 느림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앱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네. 그러니까 꼭 그 부동산 리치고만 좋은 건 아니고 네. 아니 그냥 뭐 경쟁사지만 아실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호갱노노는 원래 좋았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앱들이 많은데 그런 앱들을 요새는 그 뉴스 플로우까지 해서 다 반영해서 보여주는 개발 호재들까지 나오는 앱들을 보고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뭐죠? 자, 다시 할게요. 교통망. 교통망이 좋아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근에 대단지가 건설되는 지역들이 옆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를 사더라도 대단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인근은 그 인프라를 공유하게 돼서 굉장히 좋아져요.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본 게 수색 쪽이었고 가재울 쪽이었는데 가재울 뉴타운 그리고 지금 수색 지구들이 각각 계속 입주 중이잖아요. 네. 얼마 전 그 분양 로또를 받으신 분들이 60몇 점에서 로또 받으신 분들이 나왔던 지역들이잖아요. 분양가가 싸서 확실한 로또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인근이
앞으로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신축 건물들이 쫙쫙 올라가고 네. 건물 자체 때깔이 달라지는 지역들은 확실히 좋아지잖아요. 같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대단지가 입주하면서 교육 여건이 같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은 꼭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미래 가치 전망 이런 걸 다룸에 있어서 세 번째는 일자리죠. 그래서 지방을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구 이동 통계청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시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군구 쪽에 빌라 투자라든가 이런 데를 고민해 보시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가장 핫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평택이었잖아요. 평택. 예, 여러분 지금 추천 아니에요. 누차 이야기하는데 광운대 역세권, 시흥, 목감, 안산 이런 거는 2년 전 추천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이거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추천이 아니고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거는 모호하게 흐릿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좋았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지역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는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강세장의 후반부 정도 막판이라고는 모르겠는데 후반부 자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사야 되는 자리라 한 번 더 다시 투자의 기본을 일러드리면서 세 번째 이야기하자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위주로 쳐다보시는 건 관찰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대단지가 좋은 이유가 이제 그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네요. 예, 그게 진짜 좋아져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하나 제가 그냥 이제 요새 다 이미 올라와서 와 거기가 10억이야라는 지역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구리 남양주 쪽에 평내 이런 쪽 호평 이쪽 한번 만약 기억나 거긴 이미 가격이 분양가 대비 다 2배, 3배 낮습니다. 그런 지역을 한번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 동쪽에서 경치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경치가 이제 좋은 동네라는 것은 낡았다는 뜻입니다. 신축을 밟고 구축을 간 이상한 사람이 돼서 좀 고생하고 있는데요. 비센 물센 이런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집만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시는 게 아니라 윗집도 하면 이게 이제 확장 이런 거 여하에 따라서는 서로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신축이 최고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돈이 없는데 신축을 원할 수는 없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에서 뺐어요. 저는 항상 여기 네 가지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신축이 들어가는데 지금 빠졌어요. 그거 좀 이야기하자면 거기 가면 너무너무 여건이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미분양 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랬었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시고 주변에 근린 상가가 공실 하나 없이 정말 학원이 건물 하나에 몇십 개씩 들어오는 그게 딱 조성이 되면 그 뒷길은 맛집 골목이 쫙 형성되며 또 옛날 신도시와 달리 요즘은 1층에 주차장 딱 완비 안 하고 하면 되게 인허가가 안 나니까 근린 상가 있는 쪽들조차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자리들은 진짜 가격만 괜찮다면 여기는 신도시의 성장과 함께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라고 생각돼서 가격 알아보고 헉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데 가면 꼭 가격을 보러 가거든요. 이게 정말 제 취미 생활이에요. 제가 그걸 사겠다는 게 아니라 임장이 기업 탐방 좋아하는 분들 계시듯이 부동산 임장도 취미 생활의 하나입니다. 절대 투기꾼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는 1가구 1주택자이니 꼭 요즘 양해해서 오늘 요 마지막 방송은 약간 예민해요. 지금 요새 다들 너무너무 힘드시고 화가 난 분들이 많아서 누차 제가 이렇게 컴플라이언스를 했습니다. 야, 사실 요즘 시청자분도 느끼시겠지만 김 작가 TV에 사실 원래 주식 영상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주식 재미없는데 이쪽으로 갑시다. 요즘 이제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주식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드디어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 많죠.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이제 윈도우 쇼핑부터 시작하는 거죠. 윈도우 쇼핑에 조언을 하나만 드리자면 전철 타고 다니십시오. 차 타고 가지 마세요. 왜요? 전철 몇 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통망. 1번이 교통망이죠. 그래서 갔더니 산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 제가 정말 그런 단지들을 살아봐서 압니다. 물론 이제 건강할 땐 좋은데 나이 들면 힘들어요. 경사가 굉장히 심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마을버스에 의존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역세권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죄송합니다. 땡땡집들이 막 나오고 빨간 불빛이 막 보여요. 정말 자녀 키우기 되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지역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특히 지역에 그런 것들 여러 좀
안 좋은 교육상, 음. 미관상 안 좋은 그런 지역들, 철거된 지역들의 집값이 급등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전철을 타고 가보시는 습관을 여러분 걸어두시면. 그리고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없는가? 이것도 상권을 좌우해요.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나가니까 거기 상가나 이런 쪽 시세나 사람 살기 좋고 또 거기가 당연히 그 여러 가지 가격도 좋겠죠.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그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이거는 이제 오늘 방송 취지랑 좀 그쵸, 맞아서 저 우리 김 작가님이 넋을 잃고 저를 모셨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항상 자동차를 타고 갔었는데 네, 그러시면 안 이게 됩니다. 사실 그러시면 여기서 말하는 교통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버스와 지하철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늘 운전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운전이라는 것 자체에 서울은 그렇게 운전 여건 자체, 주차장 여건이 그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거가 첫 번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집 보러 갈 때 이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알게 된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집은 원래 대출로 사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 개 끝낼 건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이 인식이 별로 없죠? 이게 이제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우리가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그런 거죠. 딴 나라는 100년, 200년 걸려서 농촌에 90% 인구가 살다가 90%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되는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인프라가 천천히 완비가 되어 왔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1960년대 이미 서울 인구 500만인가 600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계천에 판잣집 짓고 살던 사람들을 싸그리 그냥 밀어붙인 게 지금의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한국 근대사의 어두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판자촌과 무허가 건물의 도시를 살다가 이렇게 근대적인 현대적 도시가 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프라가 항상 부족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사두면 돈이 되고 투기가 불붙게 되고 뭐 이런 지역이었던 반면 정부는 돈이 없었던 게 돈이 생기는 족족 제철소를 짓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짓는 수출 쪽에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사명이다 보니까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집 짓는데 관여를 못하고 민간이 짓는 걸 차라리 삥을 뜯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부 찬합해라 뭐 그리고 임대주택 넣어라 소셜 믹스 해라 이 전부 민간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 정부가 방해만 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단지 옆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강북에 있는 뭐 뉴타운에 신축 아파트 살았던 사람으로서 아파트 들어오는 순간 그 좁았던 이게 해결이 될까 싶었던 그 교통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변에 공원도 공원이지만 그 각종 통학로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완비돼서 아이들이 아주 초등학교를 너무너무 편하게 걸어서 그리고 그 교통 이런 시설도 다 완비되는 걸 보면서 동네 때깔이 달라지는 걸 저는 눈앞에서 이 정말 덤프트럭과 함께 살다가 후련하게 애가 이제 중학교를 나가야 돼서 이사를 가면서 그렇게 저는 나온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부가 해야 될 인프라를 민간이 다 한 나라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정부가 죄송합니다. 더럽게 일을 안 하는 나라고 돈도 없는 나라다. 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최하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거고 제가 그냥 틀릴 것을 각오하고 잠깐 이야기하자면 향후 10년,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세금 어마어마하게 인상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노령화도 노령화지만 복지국가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결국 정부 돈으로 하는 거고요. 정부 돈은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 부가세, 양도세 뭐 이런 거 떨어질 가능성 없고요. 올라가면 올라갈 거고 특히 유럽처럼 부가가치세율 20%, 25% 되는 날이 그렇게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눈높이는 이제 선진국 눈높이를 맞췄는데 주거 여건들은 이런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없어서 신축 독주가 시작되고 그게 2013년, 14년부터 신축 아파트만 오르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못 오르던 이런 양극화 장세 속에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주임사 제도부터 뭐 임대차 3법 같은 여러 제도들과 또 그 과정에서 벌어진 공급의 차질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엮이며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거고요. 결국 2019년 말 20년 초부터 시작된 이 2년에 지금 걸친 불장은 결국 누적 상승률 지금 대부분 지역이 30, 40% 이상을 만들어내버린 이런 어마어마한 누적 불장은 결국
주택 가격을 버블로 연결시켜서 네. 2006년 버블 7장보다 어쩌면 지금이 훨씬 더 저는 더 심각한 버블의 레벨에 도달해 있지만 네. 안타깝게도 그 버블을 시키거나 또는 무너뜨릴 만한 기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택 가격의 여러 변수들 중에서 아직은 보이지 않아서 일단 주택 시장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더 강세 흐름은 이어지지 않겠냐. 대신 상승 탄력이 이 가격을 가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탄력은 둔화되지 않겠냐. 기대 섞인 전망해 봅니다. 아, 마지막에 너무 좀 뭔가 진지해서 이제 시청자분의 가벼운 이제 11월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패닉이 날 때 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사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으로도 이제 저가에 좀 사실 수 있고 부동산도 이제 김 작가도 서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무주택에서 이제 박사님 같은 1주택자가 되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이코노미스트 홍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